해야 되겠고요. 현재 태풍특보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 발효 중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초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윤기찬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민주당 그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박용진 의원을 꼽습니다. 그 강훈식 의원도 있는데 왜 박용진 의원만 꼽아요? 강훈식 의원은 진정한 그 힘을 받아서 어떤 독자적인 힘을 받아서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 이제 친명 이외의 분들이 박용진 의원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적으로 이제 중앙위원이라는 이 그 심사기관의 성격을 비춰볼 때는 조금 전 의외였다. 네,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서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지지세가 좀 소위 탄탄한 지지세가 있는 분들에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 있는 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예. 단일화 여부가 어느 정도 관건이 되겠지만 상당한 이전에 있었던 대선 예비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활약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출신이죠,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뿌리가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번에 주목을 받았다 이 얘기로군요. 자, 좋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 뜬 인물은요? 저는 뭐 강기훈 행정관. 네, 정확하다. 왜 그러냐면 이분도 보니까 예전에 당도 만들고. 그 당 이름이 뭐였죠? 자유의 새벽당인가? 새벽의 자유당인가? 어쨌든 뭐. 자유의 새벽당. 예. 대표도 했었고 비례대표 출마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거 캠프에 들어오면 정치에 생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생각이 있는 분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이름 석자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강기훈 그러면은 뭐 유서대필 사건 이 트라우마 이거야 아마 알지. 이분은 정치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뭐로 모르죠. 나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요. 아마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선거 때 다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뭐 함께 뭐 보는지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 이제 전국에 다 알렸어요.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한 걸로 어쨌든 인식돼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본인의 앞으로 정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뜬 인물이라는 게 산업법 안에 이름은 장명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장명 유명해졌다 이런 뜻이죠. 유명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아직 뭐 청와대 근무하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새벽당 아마 2대 당수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좀 풍부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뭐 일부 극우라고 표현되지만 일부 표현이 이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뭐 언급이 있었던 것인데 이 성향 자체가 소위 극우라고 표현하는 이런 성향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아직까지 뭐 그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려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명해진 건 맞죠. 그러니까 뜬 거지. 아까 저희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 당시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뭐 이럴 때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친윤그룹 핵심에서 이준석 대표의 대체제로 이 강기훈 행정관이 이준석 대표보다 5살 정도 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이니까 뭐 나름 청년층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체제로 강기훈 행정관을 거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자로 확인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체제일 수는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시켜서 이준석 대표를 대체하는. 대표급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아니고. 아이디어나 이런 그렇죠. 측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저는 청년을 대하는 정책이 이렇게 2030의 특성이 뭐냐면 이념에 이렇게 민감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실리에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책으로 승부를 걸자. 그렇게 되면 2030에 도움을 준 연금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으로 2030에 대해서 소구를 해야지. 예.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 제공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평가는 받았을 수 있어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이준석 계라고 보면 맞아요. 그렇죠. 대변인이든 아니면 지금 토론 배틀에서 올라온 사람이든 밖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든 대부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가깝습니다. 예. 징계 국면에서 대부분 어찌 보면 좀 무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는 고민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뭐 정리를 해서 다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심찮게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이제 대선 때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 200만 원 2030 남성들을 대변하는 게 마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만드는 것처럼 알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강기훈 행정관이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도 신뢰하고 당에서도 당연히 이제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일단 행정관은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임용 공식 확정 임용은 되지 않았으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까지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 아닌가요?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애매하게 얘기했죠. 뭐 이게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미 다 그건 중요한 쓰고 거는.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천하람 그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아요. 그간에는 이준석 대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이 됐고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였다. 뭐 이런 저간의 사정이 알려지니까 다소 이것 또한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강기훈이 뜨는 그러니까 떴다니까 계기가 됐나 싶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자로서의 주목받는 거냐 아니면 대한 인물로까지 주목받는 거냐 그건 좀 설왕설래가 있네요. 이준석 대표는 그간의 상징성을 보유할 수 있는 한 10여 년의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꺼번에 대체는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탄탄하게 쌓아온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알겠습니다. 금주의 진인물은 누굽니까? 윤기찬 변호사. 저는 제가 사실은 당연히 권성동 직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약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뭐 솔직하게 뭐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문의 일패죠.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제 사적인 본인의 대화. 문자가 공개됐으니. 그렇죠. 또 사적인 대화고 예. 내용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선 기간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그 옳건 그르건 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보면 두 번 정도 뭐 태업을 좀 하신 적이 있고. 가출. 예.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도 뭐 지면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윤석열 경선 후보가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소 조금 생각을 드러내는 듯한 이런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분 좋지 않죠. 그리고 내 편인가라는 것에 대한 회의도 들고. 예. 예, 그렇지만 개인적인 감정이고 어쨌든 이 공적인 그 대통령직까지 올랐는데 사적인 마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수로 인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꼽았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권성동 대표 대행? 네, 권성동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뭐 물론 말씀처럼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글을 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들킨 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고의적인 건 아니고 실수겠죠. 근데
그 일각에서는 고의로 저는 고의로 보진 사진 않아요. 찍혔다라는 고의로 얘기가- 찍히면 본인한테 뭐가 득이 돼야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네, 그러면 득이 되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이고 우리 뭐 대표님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잘해 주십시오. 뭔가 칭찬하는 거나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내부 내용이 총질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부 총질 그 얘기를 보이는 순간 본인이 어쨌든 변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피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 없던 일정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침 출근길 문답을 안 하잖아요. 예, 다음 주부터 훅 가고 예. 한 열흘 정도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한다는 인상 받을 수밖에 없는데 권성동 직무대행은 지금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과도 어찌 보면 대행 사과 대행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자꾸 뭐 사적 대화 정치적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프라이버시 아무리 얘기해도 예. 국민들은 이제 아니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고받는 대화에 예. 당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휴가 어디 가십니까? 뭐 이랬으면 이게 아마 사적 대화가 될 텐데 예, 그게 예, 아니고 예. 아이고 뭐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잘 하시고 우리 또 뭐 저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떠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네. 또 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막 이러면 그래요. 이게 당이 이게 무슨 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참 그렇습니다.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합시다. 결국 이제 그 문자 사진 한 장이 오늘 두 분의 패널이 거기에 등장한 두 인물을 금주의 진인물로 꼽을 만큼 파장이 큽니다. 먼저 당무에 개입 안 한다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 게다가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과격한 용어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의 연결 뭐 이런 거. 그다음도 역시 언급하신 것처럼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뭐 이건 수직 상하한 게 아니냐 뭐 더 이런 어떤 의혹. 게다가 마지막에 뭐 강기훈 등등까지 한 문장도 빼놓을 수 없이 다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로 비대위까지 이제 쭉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는 우리 당원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에도 보면 물론 대통령은 당의 강령을 반영해서 정책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게 당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당의 운영에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지지율이 낮은 이 정치적 상황에서 좀 여당이 좀 세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노심초사했던 부분은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안에서 또 자중질환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안정적인 당 운영이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보는 수신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고 해야지. 예. 뭐 그럼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전에 당대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거기에 비해서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멘트가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제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권성동 직대가 얘기한 것은 그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저 대통령 국정 안정을 뒷받침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문자가 외부로 공개되면서 이게 하나 또 계기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현진 비대위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는데 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당내 그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당내의 분쟁이. 권성동 직대가 돼도 아직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 또 외곽에서 행동하고 계시고 근데 당대표로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에 아직까지 조금 더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진심인접을 떠나서 계속 또 이 여러 가지 실수가 또 노출이 되고 있고 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또 적극적인 행보가 또 안 나오고 예.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예 이럴 바에는 매일 맞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조금 아까 이 문자라는 거는 수신자의 입장을 고려한 문자 아니냐. 권성동 대표 대행에게 잘한다라고 하다 보면 과거를 그 좀 수신자가 듣기 기분 좋게 표현하고자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접 목소리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눕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대표 문자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이런 대통령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형우택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계속 사적 문자, 들켜서 사적 죄송합니다 이 얘기인 거고, 우상호 대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대선 과정에 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가만 놔두겠느냐. 이제 지금 흘러가는 것도 보면 이걸 과연 징계 얘기도 우리 몇 달째 했잖아요. 과연 징계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서부터 당대표를 징계한 전례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정직 6개월 했는데 다음권 정지. 그 다음권 정지 6개월은 이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당대표를 6개월 지나면 복귀니까. 근데 당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당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선임할 권한도 당대표나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한테 있는 거예요. 예.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 선임할 권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능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 좀 얘기 들어보세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헌 단계에는. 아니, 자, 규정 문헌상엔 그래요. 근데 거기서 권한대행은 뭐냐면 당대표가 없으니까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거리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당대표의 지위는 갖고 직무만 정지된 경우에는 당대표가 직무대행이 당대표죠.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컨대 권한대행은 이제 또 신박한 해석이 아니 예를 들어서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단체의 직무대행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단체 대표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헌을 그렇게 딱 둘을 둔 거는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둘을 둔 거예요. 저기 그 국민의당에 보면요. 저 청취자분들을 위해 당대표가 없을 때 무슨 유고 상황이 없거나 그럴 때 권한대행이고, 당대표는 있는데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때 직무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직무대행을 대표로 봐서 비대위원장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봐야 아니면 되는 것이죠.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당헌 단계를 보고 있는데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확실히 구분해 놓고 있어요. 예. 별개 조문으로. 예. 사고시, 거리시 구분해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직무대행을 만약에 당대표로 봐버리면 사실은 권한대행이랑 직무대행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최고위원회 이 기능을 상실해야 되는데 기능 상실이 어떤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할 경우냐? 아니, 그것도 아니, 전원 사퇴할 경우냐? 그건 좀 더 다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하고. 헌법상에 그러면 자, 대통령 국군 통수권을 갖습니다.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 국군 통수권을 갖습니까? 갖죠. 같은 내용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기재가 없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한대행은 당연히 있다니까요. 아니 직무대행으로 못 갔습니까? 똑같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의 범위를 문헌에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만 돼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새로운 직책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상실이 아까 말씀처럼 전원 사퇴냐 아니면 과반 사퇴냐 하는데, 그 과반 사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회의가 되려면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런이 이게 결국은 이제 의결 정족수잖아요. 예. 그래서 제적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능 상실이다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사실 맹점은 뭐냐면 지금 9명에서 2명 사퇴했거든요. 그럼 제적 인원이 몇 명이냐? 9명이 아니에요. 7명이에요. 이미 7명이다. 7명이에요. 네. 그럼 7명 중에서 4명만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1명 더 사퇴했잖아요. 6명 되잖아요. 그러면 4명 출석하면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원이 줄어든다. 제적 인원이라는 거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씩 사퇴할 때마다 총원이 아예 줄어들기 제적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반이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아니,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말이 안 법리적으로 되는 맞아요. 게요. 말이 네. 안 되는. 그럼 제적이라는 그 어떤 의사 정족수를 둘 이유가 없어요. 예. 딱 그렇게 따지면 예컨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원 제적이 제적이지 현원 제적이 제적이면 제적을 따질 이유가 뭐 있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다 국회의원이 사퇴하고 300명에서 네. 3명 사퇴했어요. 그러면 제적이 제적 몇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297명이죠.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맞다니까요. 제적 따질 때는 자, 그럼 이렇게 사퇴한 따집시다. 사람 빼고 자, 얘기하는 그럼 거예요. 현원 제적 봅시다. 현원 제적 7명이라고 그래요. 네. 변호사님 말씀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만 남으면 일단 기능 상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과반 다 왜냐면 3명만 남아도 2명만 네. 출석하면은 최고위원회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돼. 전원 사퇴해야만 그러니까 기능 결론은 전원 상실이다. 사퇴해야만이 기능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그 당대표 대행의 또 발언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근데 아마 과반이 사퇴하면 기능 상실이므로 비대위 갈 수 있다는 발언도 보도 나온 바가 있고 전원 사퇴해야 된다는 발언도 보도 나온 바가 있고 변호사님 뭐예요? 뭐 논리적으로 또 틀린 건 아닌 게 그러네요. 만약에 2명 사퇴나 4명 사퇴나 똑같은 제적이 변동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전원 과반 사퇴. 제적이라는 의미가 상수가 달라지는 과반 거네. 제적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제적을 두는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이 정도 의견은 우리가 모아야 된다고 제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 제적이 줄게 되면 제적을 둔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데. 근데 원래 제적이라는 건 사퇴한 사람 빼는 거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그나저나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왕설래 해봤자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의 권한은 누가 갖는 거예요? 기조국에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갔습니다. 아, 그래요? 최종. 상임 전국위원회라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당 기구를 보면 최고위원회가 9명이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이제 해석 권한을 갖지만 여기서 만약에 일치가 안 되게 되면 상임전국위원회가 100명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원 당규 해석 권한이 여기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가 1000명. 그리고 이제 전당대가 10,000명인데 예.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상임전국위원회 휘브를 해야 돼요. 해서 거기서 충분한 유권 해석을 받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는 전원 사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일단 김용태 정미경 두 최고위원은 사퇴 안 안 할 것 하겠다고 같고. 밝혔죠. 그렇죠.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이게 수석 최고위원이거든요. 만약에 앞에 없어지면 수석 최고가 원래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퇴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사퇴 전원이 아니어도 최소한 그럼 5명 정도 사퇴해줘야 명분이라도 서는데 법적은 아니고 예. 정치 명분도 제가 보기에 안 되니까 예. 이게 지금 사퇴는 한 명이 하긴 했는데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배현진 최고위원 혼자 돌발적으로 사퇴한 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뭐 대통령실에서 비대위로 가자고 했다더라라는 설이 보도가 되고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하고 초선의원의 절반 조금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비대위로 가자고 하고 일종의 기획된 시나리오 같은데 그럼 그리 결론이 난 거라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뭐 기획하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뭐 매듭을 끊어야 된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예컨대 뭐 대통령실에 주도한다든가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주도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예. 그런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 그런 법률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적의 그 산정 방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럼 사퇴하지 말아야 되네. 사퇴하지 말고 회의를 아예 안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결국은 이게 윤심이 처음에는 이제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은 아닌 거 아니냐. 권성동 체제 끝내고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막 단체로 같이 동반 사퇴하든가 아니면 동반 막 흔들다가 이렇게 만약에 3명이 같이 흔들다가 뭐 2명이 사퇴하든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네.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다가 혼자 사퇴하는 모양새라서 이게 집단적인 어떤 힘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마 이제 장제원 의원의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생각이냐를 다 볼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윤심이라고 볼 테니까 장제원 의원이 또 뚜렷하게 뭔가 어떤 외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뭐 비대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뭐 다 각자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좌충우돌하면. 그러니까 현건택 변호사 보시기에는 계속 싸움 중이고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하면은 전당대회 할 수 있으니까. 사퇴 안 하죠. 사퇴 안 하죠, 당연히. 징계했는데 사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제 무난한 방법이 사실은 현 지도부가 기능을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이거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조기 전당대회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 가려면
당대표가 사실은 거리 또는 기타 사정으로 당대표 선출할 수요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기타 사정을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이 당원당규 해석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법이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가는 게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전당대회 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또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원 사퇴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래서 당 대표의 직위는 갖되 직무를 하지 못한다. 이게 기존의 당에서의 해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전당대회를 한다? 그게 과연 또 당원 당규상 맞느냐? 이준석 대표가 직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아니 그런데 영구 정지. 그러니까 기소 없이는 그럼 적어도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지켜봐야 전당대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컨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는 최고위원회 당원에 있는 거죠. 당대표가 거리가 안 돼도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면 비대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당대표가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 이거 요건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당대표의 기존 이준석 대표의 직위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예전처럼 뭐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별도로 선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대표 선출된 권력이죠. 그렇죠.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전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를 선출했어요. 6개월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당대표가 누구예요? 2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퇴라든지 당대표가 이제 당연히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없다라는 거는 지금 정치적인 해석이지 법적으로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대표가 거리되는 상황까지 가는 이런 당 운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한 대행이든 직무대행이든 어쨌든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그럼 예컨대 뭐 그 6개월 내에 엄청난 당의 혼란이 오고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러면 이거 계속 당대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건 당의 위기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당대표 직무대행의 결정으로 가능한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논란이 있다는 거 전제로 해놓고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는 구상이라면 그럼 비대위는 누구로 구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비대위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죠? 원래는 비대위는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치를 때까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고요? 그럼 이름도 나오던데 뭐 좀 이름도 흘러나오던데. 아직은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진 위주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뭐 정진석, 주호영 이런 분들 거론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5선급.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 이제 12월 달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보다는 주호영 의원 쪽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비대위가 사실은 이제 뭐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 뭐 이 정도의 임무인 것 같아요. 혁신안을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조기 정당대회 가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하니까 예. 거쳐가는 정도의 그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 뭐 가닥이 확실히 잡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그 문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했다. 이제는 아주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직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에 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전면전을 할 각오를 가지고 계속 공세를 퍼부는 것 같은데 양두구육과 같은 그런 문자가 쓰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오해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읽었겠죠. 그런데 예. 그것이 그 이준석 당대표가 예컨대 윤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했다면 그것도 오해예요. 아니, 당연히 있었겠죠. 여태까지 사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꼈겠지. 저는 그거를 탓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원칙적인 반론을 할 수 있겠죠. 당무에 그렇게 관여했냐 이런 식의 원론적인 비판은 가능해도 뿐 아니라 본인을 향해 내부 총질한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결국 나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당신이 주도한 거구나라고 확인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징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징계 청구 들어온 게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각하했거든요. 그때 징계 개시를 했어야 돼요. 그런 논리라 그러면 한참
그때 막 대선 치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는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징계 사유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아, 사유가 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기엔 되게 어렵고 또 하나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이준석 당대표가 위원장을 선임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저는 여기까지는 음모다. 이거는 좀 무책임한 반론이죠. 말이 됩니까? 집권 여당 대표를 누가 뭐 윤리위에서 독자적으로 징계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험도 없었고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든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번도 보면 직접 겨냥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핵과인 사람들 겨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약간 자신감을 회복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제 지지율도 잘 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약간 팽당한 거 아니냐, 토사구팽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약간 먹히는 구동 같아서 결국은 뭐 안철수, 김기현과 경쟁, 뭐 나경원까지 경쟁하게 될 텐데 본인이 일단 뭐 해볼 만한 승산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누구 영향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당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 집권 여당 대표를 그분은 당대표 여당 대표 이전에 당원이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특혜를 줘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특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초로 이제 20%대까지로 내려갔고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좋다라는 응답은 여전히 1등으로 계속 가고 있고 물론 뭐 2등 안철수 의원과의 격차가 좀 큰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런 것이 민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민심은 어떻게 읽으세요, 윤기찬 변호사? 일단은 무겁게 읽어야죠. 특히나 30%대가 붕괴됐다는 그러니까요. 것은 어쨌든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이탈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중질환 때문이라고 봐요. 시끄럽다 이거죠. 시끄럽다. 다 책임 있다. 대통령도 책임 있고 당도 책임 있다. 이런 아마 휘초리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뭐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은 그냥 내부적인 얘기고 실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공감하는 반향이.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태도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서적인 공감의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큰 실수란 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뭐 논란의 대상이 있는 행위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거 실수다라고 한 그런 행위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정서적 포인트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그냥 기분 나쁜 거죠. 싫고. 예. 이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국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는 국민적 의견이 왜 많을까? 이게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소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도 이게 일부 행안부 장관의 설명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지 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이걸 반대하는 게 더 많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밀어붙인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정서적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 변호사. 지지율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뭐 김재동 얘기해서 좀 얼른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김건희, 장제원, 권성동 여기 세 개를 따서 얘기한 것던 건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말실수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능력이 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외교적인 대외적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느냐 같은데 아니,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나왔거든요. 한 달 만에. 그다음에 장제원, 권성동 얘기하는 것도 지금 당내 권력 투쟁 핵심이 두 사람한테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해결이 보이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이준석 대표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정치력이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뭐 민생에든 해결책을 제시 안 하고 당에서도 이렇게 차분오열되는 해결책을 안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으로서의 수행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회의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럼 연근택 변호사 보시기엔 이 국면이 꽤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본다? 조속히 정리되기 어렵다? 아니 정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이거를
할 만한 그러면은 그 주변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도 그러면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에도 적극적으로 개념해서 이걸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경제 아니면 민생 아젠다도 제시해야 되는데 다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도 좀 인적 개선해라 이 얘기도 좀 나오다 말았잖아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 주변 사람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냥 뭐 계속 이대로 가는 거죠. 달라질 상황이 별로 없고. 상당 기간 지속되고 정리되기 어려울 거다. 윤기찬 변호사는. 저는 어쨌든 경제적인 리스크는 뭐 전 정부를 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티끌모아 태산 형식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꾸준히 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 태세 전환식의 정책을 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을 바로잡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뭐 하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인기 위해 정책도 피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좀 두드러짐이 없어 보이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당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는 이 지지율이 이제 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정리될 거라고 윤기찬 변호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것을 뭐 이게 서로 간에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누군가 칼을 쥐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만간 정리될지 상당 기간 지속될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1시 35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도로는 평소 토요일 교통량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휴가지 방면으로 최대 정체 시간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정체 구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북천안 부근에서 목천나들목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 있고요. 옥산 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그리고 주감 휴게소에서 신탄진 부근도 차가 많습니다. 더 가서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부근 그리고 원주에서 새마을 부근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까지도 10km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지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방면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양평 쪽으로는 감곡 부근 1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